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건 그냥 물어보세요. 저희가 강의 전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2시간인데 어떻게 훅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는 한 6개 챕터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중간에 한 11시쯤 한번 쉬고 또 이어서 갈 건데 어디서 끊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형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드린 게 요 자재고요. 그 내부 구조가 이렇게 트러스 구조가 돼 있고 얘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2줄로 돼 있어요. 한 줄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구조적인 힘을 다 받아주고 얘는 그 나머지 공간들을 단열재를 충전해서 그 단열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HWTB라는 그 열교 차단 프레임이에요. 단열 프레임. 그래서 이 단열 프레임을 이제 일정 간격으로 세워주고 그 사이에다가 단열재 삽입해주고 저렇게 투습방수지나 기밀방습지 이런 걸 시공해주면 그 메인 단열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고 외부에는 뭐 다양한 자재들을 외장재들을 이렇게 걸 수 있게 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형태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고 이거를 복합한 유니타이즈 형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티푸스라고 줬습니다. 이게 4m짜리 그 메인 프레임이고요. 규격이 75mm에 125mm입니다. 이건 고정이고요. 수량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를 좀 125mm 부분을 뭐 150mm나 165mm나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건 이제 주문 제작으로 해고 구조 검토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조를 좀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현재 125mm로만 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저 정도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400mm짜리 MTB라는 게 있고요. 얘는 125mm가 있고 150mm가 있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150mm만 만들었었는데 단열재 두께를 자꾸 얇은 거를 원하셔서 저희가 125mm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었는데요. 125mm보다 더 작게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요구가 자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열교 차단제 성능을 손실을 해버려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러니까 그 열교의 통로를 길게 가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좁게 만들면 열교 통로가 굵고 짧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실 연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제 저희가 125mm를 최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열교 차단제를 벽에다 붙이기 위한 부자재들이에요. 그래서 L형 화순어역에 이제 보통 그 콘크리트 벽이나 본 구조물에 열교 차단제를 결합하는 그 메인 부재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 조립용 볼트를 쓰고 있고 또 그 콘크리트 면에 그 앵커링하는 앙카를 이제 이런 스크류 앙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앙카의 종류들은 시중에 보면 되게 많지만 저희는 이 제품을 좀 쓰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에서는 뭐 60mm짜리가 기른 게 나오는데 저희는 특별히 더 10mm를 더 길게 했어요. 왜 길게 했냐면 콘크리트가 그 품질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안 좋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불안해 갖고 길이라도 늘려서 좀 잡자 해서 이렇게 조금 10mm를 더 키워서 저희 전용으로만 70mm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게 10mm 차이가 얼마나 그 현장에서 일하기에 좀 버거우냐면 앵커링을 할 때 이걸 이제 강제로 돌려서 박거든요. 얘는 셀프 스크류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홀을 뚫어 놓고 콘크리트에 나사산을 만들어 가면서 박는 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10mm가 길면 그만큼 이게 그 토크가 엄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현장에서 일하기가 60mm짜리와 70mm짜리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고집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현장에 조립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얀색으로 은박으로 쌓여 있는데 저거는 이제 외부의 단열재를 보이지 말라고 뭐 그냥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도 투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 투습 방수 기능이 있어서 속에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 빗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가면 말라라 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를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공을 하고 특별히 장점은 이렇게 수직을 빨간 선을 보면 이제 수직 수평인데요. 얘들을 이제 콘크리트 벽에 그 오차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벽이기 때문에 그 뭐 시방서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mm 이내지만 저희도 25mm를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파스너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mm 단열재를 시공을 한다, 벽에다 설계가 돼 있다 그러면 200mm에 플러스 마이너스 25mm씩 해서 얘가 파스너가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갖고요. 그거보다 더 큰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파스너를 저희가 바꿉니다. 그래서 좀 더 한 사이즈 큰 걸로 바꾸고 또 작다 그러면 한 사이즈 그거보다 더 작은 걸로 바꿔서 어쨌든 전체적인 건축물의 그 수직 수평 면을 다 얘가 잡아주어요. 그러니까 골조의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웬만큼은 받아주는데 너무 큰 것들은 저희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저희 현장 경험상 100mm 이상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mm가 넘어가요, 골조가. 이건 진짜 너무 품질이 엉망인 현장도 있었는데 그런 현장들에서 수직을 잡는 거는 저희가 포기, 외장재에서 맞춰라 이렇게 해서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 요거 400mm짜리 이제 MTB인데요. 얘는 주로 용도가 캐노피나 벽돌 인방 또는 그 경량 외장재 또는 부착물 같은 거 설치할 때 주로 사용한대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벽돌 인방, 그 벽돌 창문 위에 상인방이나 피로티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기존에 앵글을 걸었었는데 이 앵글 대신에 여기 차단제를 쓰고 거기다가 다시 구조의 앵글을 작은 거를 걸어서 뭐 3m, 4m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뒤에 다 이제 그 그림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노피 같은 거, 강판 캐노피나 징크 칼라 강판 캐노피, 뭐 파이프 캐노피 이런 거 다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요. 부자재 똑같습니다. 시공 방법도 똑같고요. 이렇게 수직, 수평, 라인을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너가 다 조절될 수 있어서 뭐 현장에서 이것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일은 뭐 그냥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특성입니다. 요걸 한 장으로 다 요약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물론 더 많은 특성들도 있지만 그냥 핵심으로만 이제 뽑아서 보면 가장 중요하죠. 열교 차단 성능. 예, 단열 성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쓰는데 그 열교 차단 성능이 쭉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제품 돈 들여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교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그 자재 자체의 열교, 그 열 관류, 열이 총 이쪽에서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차가운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흐르는 연료량이 메다당 0.05와트 per 켈빈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열교 양이에요. 보통 철이 45에서 50와트 정도가 되고 스테인리스가 15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게 비해서는 되게 작은 열량이고요. 그다음에 하중 부담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경량 트러스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 위에 그 건설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자재가 벽돌하고 돌이에요. 돌 뒤에 돌자 붙어 있는 거. 그것들을 다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최대 하중 한 400kg까지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고요. 또 화재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즉, 저 구성 자재가 다 불연 자재들이에요. 저희가 불연 자재 아닌 것들은 저 앞에 투습 방수지가 불연 자재가 아니에요. 근데 저 그 투습 방수지도 준불연재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준불연재가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재는 준불연재를 수입을 해야 돼요.
물론 투스방수 저희가 쓰는 것도 다 수입해서 쓰고 있지만 어쨌든 수입을 하지 않으면 국산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국산인데 제가 수입이에요. 그래서 화재 안전성이 우수하고요. 실제 저것들은 저희가 그 화재 시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그 화재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부에서의 화재 또 내부에서의 화재 이거를 두 개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내부에서의 화재는 그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30분 대화를 성능을 받았었는데 이제 현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성능은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좀 더 지나가면서 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진 대응 성능 얘가 좀 플렉시블한 부분도 있고요. 용접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다 볼팅, 뭐 피스 이런 걸로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얘를 벽에 설치해도 이게 흔들릴 때 얘가 같이 조금씩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내지는 강성이 완전히 세갖고 전혀 안 흔들리는 게 내진일 수도 있고요. 같이 흔들리면서도 그 파손 없이 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내진이 성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꽉 그 강성을 세게 잡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플렉시블하게 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을 해봤고요. 두 번을 했습니다. 화강석도 걸고 CRC 보드도 걸고 그래서 시험을 해봤는데 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올해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올해는 또 저희가 그 시스템을 조금 좀 보완 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런 게 있어서 뭐 올해 비용을 좀 투자해서 좀 해볼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외장재는. 외장 단열 시스템은 단열, 화재, 지진이 이 3박자가 하나에 다 구현이 돼야 되는데 국내에는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게 없어요. 저희 거밖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파이프로 기존에는 각 파이프로 막 했지만 이 각 파이프는 단열에 취약해요. 거기에다가 뭐 단열재 넣고 불연하다고 해도 그 외장재를 걸어도 이 단열에 취약하게 되는 거고 이 단열을 잘 하면 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화스너 종류들이 꽤 많은데 화스너가 쇠로 하면 단열이 약해지고 GFRP가 그 PVC 같은 게 거기에 접목되면 화재에 약해지고 또 너무 세게 하면은 지진에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내진에 잘 견디려고 하면은 거의 이게 외장재도 튼튼하게 걸려야 되고 외장재가 흔들렸을 때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이런 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3박자로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특별히 이 내진 쪽에서는 그 구조 기준에 우리나라 법적 구조 기준에 내진 검토를 해야 되는 외장재가 화강석, 판재, 돌, 벽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2층 이상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장재 조립 방법 트랙만 바꿔주면 다양한 외장재, 건식으로 가는 것들은 모든 걸 다 걸을 수 있어요. 습식은 안 됩니다. 습식이라고 하면 드라이비트, 스타코 뭐 이런 계열의 그 EPS를 쓰는 그런 습식은 안 되고요. 그것도 굳이 하자면은 뭐 CRC 보드 대갖고 거기다 뭐 외장 마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나 구현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이게 커튼홀 타입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외장재 마감재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단열재를 두께를 최소 125mm부터 250mm, 지붕의 경우는 300mm까지도 다 수용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 잠재성이 너무 많아요. 저 원리만 알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현장에서 막 물어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리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어젠가 그저께는 목조에도 저걸 어떻게 써볼까, 목조에도 외단열을 하는데 이게 단열재가 두꺼워지니까 화스너로 이게 지탱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단열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외부 시설, 경량 시설 이런 거 걸라니까 목조의 화순어를 박을 수가 없잖아요. 스크류 이렇게 박아서 굵은 거를 박아서 해야 되는데 얘가 지탱하지 못하니까 아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 원리상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특성을 제가 요약해서 요 한 장에 보여드린 거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단열 성능이 가장 중요하니까 열교차단 성능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초기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아까 단열, 화재 내지는 저 제품을 개발하기 전부터 컨셉으로 그냥 가지고 가서 저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 개는 다 구현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단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일단 검토를 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은 히트3 3차원 열교차 열교 분석 그 프로그램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125mm, 155mm, 155mm, 195mm, 225mm 뭐 그 외에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대표적인 것들만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125mm일 경우에 그 선형 열교 값입니다. 여기 후사이 I라는 게 선형 열교 값인데 이 선형 열교 0.048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열재 125mm에 저 125mm를 꼈을 때 그 정도에서 열교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뒤에 단열재를 보강하면 보강할수록 열교 값은 쭉쭉쭉쭉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 단점은 있어요. 화순어 부위에서는 열교 값을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저게 구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순어 부위, 얘의 별개로 얘 부분에 대해서만 열교 값을 분석을 해보니 단열재가 얇을 때는 열교 값이 작아요. 근데 두꺼워질수록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커버를 하지만 이게 그 중간에 고기로 다 흘러서 고기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25mm 했을 경우에 그 화순어 부위에만 0.023 정도의 열교 값이 있더라. 점형 열교로. 이거는. 얘들은 선형 열교고 얘들은 점형 열교예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해야 이제 전체 열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 그 TDR 값을 그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다 설계해 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TDR이라는 게 이게 결로방지 지수거든요. 결로방지 지수가 우리나라 0.23인가 24 요 이하예요.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는 125mm를 했을 경우에 결로방지 지수는 0.15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좀 뒤쪽에 단일 보강을 해줄수록 얘들이 훨씬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0.02에서 0.04 정도의 TDR 값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 기준의 0.24 정도인데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이렇게 해서 단열 분석을 저희가 해봤고요. 요거는 실적 저희가 시험체를 만들어서 콜라스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 그 정적 열괄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레임을 규격이 2m, 2m짜리거든요. 거기에 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럼 프레임이 4m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4m의 프레임이 들어가면 1제곱미터 1m에 들어가는 폭이 돼가서 그거를 그대로 그 열교값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험을 해봤고요. 그 패시브 기준의 설계 열괄률 0.15로 그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0.16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열교에 의해서 손실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 열교 값을 0.01 수준이다. 패시브 수준에서의 단열을 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앞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열교값,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정도의 열교값이 그대로 보이더라. 그래서 요게 분석이 잘 돼 있고, 실제도 이렇게 그 시험에서도 나오더라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요거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시험들은 한 수십 번 했죠. 이게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막 시험을 해보고 각각의 분석을 해보면 다 그 수준 안에 들어와서 이 열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수준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는 일단은 구조기술사에게 분석을 의뢰했죠. 이거는 실제 건물에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이 형태로 설치가 됐을 때 얘가 구조 성능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 기본 컨디션을 어떻게 줬냐면 기본 풍속 26m/s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거의 그 태풍의 그 설계 수준이 26m/s 정도 돼요. 조금 더 극한한 부분이 지역도 있어요. 부산 저기 남쪽 서해안의 어떤 이쪽 서쪽 이런 쪽에는 얘보다 더 높아요. 32인가까지 가요. 그런 어쨌든 이 육지 안에는 거의 26m/s 이상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거 놓고 높음도 B 정도 되면 일반 시내가 아니라 조금 건물이 좀 드문드문 있는데 이런 부분이고, 건물 높이는 50m 정도의 높이에 얘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검토한 거예요. 외장재는 화강석을 얹혔습니다. 30T짜리. 그리고 높이는 한 개층이 3.6m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오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조 검토 상에는 오케이 됐지만 실제가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또 시험을 해봤죠. 이렇게 그걸 만들었어요. 7.2m. 이런 시험장이 있습니다. 국내에 몇 개 시험소에서 이런 시험을 하는데 실물 목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벽차를 그대로 저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요. 그래 놓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바람, 태풍으로 불어보기도 하고, 압력을 가해보기도 하고, 압력을 빼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밀 시험도 있고, 수밀 시험도 있고, 뭐 구조 성능에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 150% 강한 힘으로 또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시험들을 여기서 다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험을 저희가 2번을 했어요. 2번 다 이런 만족한 결과를 나왔는데요. 이게 사진에 이제 그런 실제 제트 엔진을 가지고 실제 태풍의 바람을 쏘보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하중을 사실은 걸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기압으로 합니다. 이 챔버 안에 바람을 막 집어 넣기도 하고 바람을 빼서 기압을 조절해요. 그럼 파스칼로 따지면 저희가 한 걸로 하면 1400 파스칼 정도 되는데 요거로 하게 되면 그럼 한 300 몇 킬로 정도 걸리는 폭 되거든요. 근데 사실 더 높은 건물에는 4000 파스칼 밖에 올라가요. 기압차로 거는 힘들이. 근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기준값보다 훨씬 못 미치게 저희가 성능이 발현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이 없다. 사실 이걸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에 저런 걸 다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될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막 현장부터 걸어봤던 건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저걸 다 해보고 요까지는 다 해보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구조 보면은 이거 여기서는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이제 통칭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서 현장에서 시험하면은 막 시간당 200mm 이상의 빗물을 쏴요. 스프링클러로. 그러니까 15분 동안에 한 200mm니까 한 50mm, 시간당 15분에 50mm 정도의 물을 쏴가면서 바람도 쐬고 막 이런 각종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요 시스템으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건 되지만 그럼 얼마나 이게 올라갈까? 제가 얼마나 견딜까 해서 저희가 이런 하중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판을 가지고 하나에 15kg짜리 철판을 1.2톤 정도 총 물량을 만들어서 그냥 걸어봤어요. 걸어갖고 1m 간격이 1m 지지할 때, 2m 지지할 때, 2.5m 지지할 때, 3m 지지할 때 해서 그 가운데 집중 하중을 걸어본 거예요. 과연 얘가 얼마큼 걸을 수 있을지. 그랬더니
1m일 때는 저희가 680kg를 얹었는데도 허용 처짐이 2.7mm인데 0.6mm 처지더라. 얘를 1m에 그 밑에 베이스를 놓고 위에 가운데다가 집중 과정을 저렇게 해보니까, 걸어보니까 처짐이 0.6mm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허용 처짐이 보통 360분의 길이분의 360으로 나누면 그 정도 허용 처짐인데요. 보통 비구조에서는 저 정도 나오니까 아, 저건 한 900km 정도 걸어도 1m 짧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거고요. 얘는 3m에 비슷한 거를 걸어봤어요. 3m는 좀 더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래도 3m를 기준으로 할 때 8.3mm인데 한 6.28mm 정도 처지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 650km 정도는 스판이 3m 할 때, 물론 두 개입니다. 두 개로 했으니까 반으로 나눠줘야 돼요, 하중은. 그래서 한 300km 이상은 3m에 정도 걸 수 있다는 게, 메다당 한 100km 이상은 걸 수 있는 그 충분한 강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실험이죠, 실험. 시험이 아니고 실험이죠. 현장,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 그런 실험이고요. 저 2.5m에 한 750km 정도를 걸어봤는데, 그래도 허용 처짐보다 좀 많이 줄더라. 그러니까 저것도 한 800km 정도, 2.5m 스판이면 한 800km 정도 올려도 어느 정도 얘는 다 받아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수평으로 걸었을 때예요. 이 수직 벽에 이렇게 걸을 때는 사실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중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뉘었을 때, 뉘어 나가고 위에서 그냥 그대로 그 우리 이 보에서 받는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정도니까 보통 뭐 800km 이 정도, 2.5m에서는 그 정도 걸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벽돌 인방용 MTB를 해본 거예요. MTB를 걸면 이렇게 앵글에다가, 구조형 앵글에다가 이제 이런 벽돌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 벽돌이 보통 제곱미터당 치장 벽돌, 빨간 벽돌 쌀 때 제곱미터당 한 150kg 정도에서 200kg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50kg로 계산하면 한 4m 쌓으면 600kg 정도가 되고요. 200kg로 계산하면 4m 쌓으면 800kg 정도가 돼요. 외장재 벽돌을 쌀 때.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한 4m 정도를 걸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허용 처짐보다는 조금 줄더라. 근데 이게 장기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올리면 안 되겠더라라는 이제 감각적으로 있는 거. 물론 구조 계산하면 다 나오지만 그래도 실물로 저희가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럼 4m 이상 쌓지 말자. 3.6m, 가급적 3.6m 이상은 쌓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벽돌을 그 현장에서 어떤 벽돌을 쓸지가 몰라요.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벽돌 한 장이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1.5에서 무거운 건 2kg 정도 돼요. 근데 어떤 벽돌을 쓸지 몰라요. 길은 와이드 벽돌을 쓸지, 그냥 작은 기본형 벽돌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중 계산을 우리가 추정으로만 하지, 최종 설계해갖고 걸을 때 되면은 벽돌이 바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너무 높이 쌓지 말자. 그래서 4m는 쌓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4m는 어쩔 수 없는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보강이 돼서 쌓는 거 아니면은 그냥 3.6m 이하,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저희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현장에서, 그 공장에서 자재를 만들면서 사실 이런 시험들을 해요. 여기서 보여드린 거 말고도 우리 공장에는 시험을 하는 게 많아요. 실물로. 그 지붕에다가도 우리 지붕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강판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 뒤에, 강판 뒤에 속에 그 방수 시트,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합판 위에 해놓고 거기다 칼라강판이나 징크 얹히는데, 한기 이격제를 쓸 때와 안 쓸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비교하려고 지금 비교 시험을 하고 있어요. 또 방수 시트도 노출시켜 놓고서 보고 있고, 투스 방수지도 실제 3년, 5년씩 노출시켜서 과연 UV가 그 어느 정도 그 성능을 외기에 그냥 노출됐을 때 발휘할 수 있는지, 언제쯤 사고 떨어지는지를 그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험들을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요. 얘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래야 저희도 강력하게
그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런 시험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래프화한 거예요. 요 맨 밑에가 이제 그 길이 1m짜리고요. 그리고 2m짜리 그 주황색이고 3m 이렇게 아까 저 화순어 지지 포인트를 1m 가까이 놓고 2m 놓고 2.5m 놓고 3m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m는 안 해요. 저희가 보통 3m가 저희가 최대로 벌리는 그 치수고 그 벽에 이렇게 세워서 할 때는 뭐 4m 뭐 4.5 몇 m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저런 하중을 계산해서 간격을 좀 좁혀서 합니다. 하게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700kg, 800kg 정도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현장에 적용하셔도 되고요. 내화 시험. 이건 30분 내화인데요. 이게 실내에서의 바깥으로 화재를 가정했을 때 얼마큼 견뎌야 되느냐인데, 이게 이제 저희 그 건축법에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법 이름이 있는데요. 피난 방화 구조인가요? 거기에 이제 커튼홀 구조의 비내력 벽에서는 30분 이상을 버텨야 돼요. 그 층고가 층이 뭐 20층 이상인가 12층 이상인가 그 이후부터는 또 1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그 12층 이하 뭐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험 결과를 보면은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그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온도가 거의 800도, 900도로 가열을 하는데 외부에는 플러스 1도씨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외기 온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차열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에다가 요즘은 석고보드 2P를 치던가 뭐 방화 석고보드 치던가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그 내화를 감당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시간 정도 견디지 않을까. 물론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을 한다고 해도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생산업체, 그라스홀이나 이런 그 주요 자재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인증 시스템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 석고보드 9.5mm짜리 2P를 치고요. 그 그라스홀 220mm를 넣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투스방 수지 놓고 뭐 CRC 보드 정도 붙인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저렇게 태워보니까 그 뒤쪽에 붙어 있는 한 100mm 정도의 단열재는 녹더라고요. 그 열에 석고보드는 완전히 녹아 떨어지고요. 그 그라스홀도 100mm 정도는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스홀을 40K를 썼는데 그걸 좀 더 높은 그 밀도로 쓰고 뭐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는 뭐 사실 여러 번 시험에서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뒤에 석고보드 일반 석고보드 2P를 쳤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화 석고보드를 치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30분 정도의 내화는 저희가 그 검증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외부 실물을 할 거예요. 그 날짜가 잡혔습니다. 8월 4일 날로. 그래서 그 외부에서 내부로 그 화재가 나는 거.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내부에서 화재가 바깥으로 탁 튀어나왔을 때, 예? 튀어나왔을 때, 화재가 확산되는 그걸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 날 그 실험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투스방 수지도 준불연으로. 준불연 투스방 수지가 아니면 시험을 안 해준대요, 법이. 그리고 일반 저 투스방 수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험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불연 투스방 수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좀 더 그 기간하고 하다가 일반 투스방 수지도 한번 해보려고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안 그래서. 지진. 그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흔들릴 때 과연 외장재가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물론 저희가 지진 시험을 그 층간 변위 시험을 했어요. 해서 뭐 별 문제는 없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설계자들이나 우리 시공자들이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 지진에 관해서는.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쭉 보면은 다 설명은 잘 돼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의 건물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등급부터 특 1, 2, 3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2, 3은 같은 등급이라고 거의 그 보시면 되고 1등급 또는 특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등급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등급에서 그 재현주기를 그러니까 재현주기 기준이 천년이에요. 천년에 발생될 수 있는 그 큰 강도의 지진이 났을 때 과연 건물이 얼마나 안전하냐라는 게 설계 기준이 천년이더라고요. 천년에서 이게 천년에 발생할 수 있는 빈도 기준을 가지고 그 내진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등급, 2등급, 3등급은 50년 재현 주기로 발생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가지고 가장 그 안전성 있는 거를 하고요. 1등급은 100년 주기고 특등급은 1000년 주기예요. 여기서 기능 수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지진이 왔을 때 모든 설비나 건축물 외장이나 구조가 전혀 문제 없이 지진이 와서 딱 피했다가 바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 이게 기능 수행 수준이고요. 인명 안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금 파손이 됐어. 그래도 사람이 대피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 외장재가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손되는 것들은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붕괴 방지예요. 건물이 지진이 왔는데 무너지면 안 돼. 무너져서 폭삭 무너지면 안 돼. 이런 강력한 수준으로 하지만 등급별로 이런 기준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특등급 건물은 천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지진에도 기능을 다 수행해야 돼. 이런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 내진 설계 기준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또 시험하는 방법은 또 달라요. 기준은. 시험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또 얘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헷갈렸던 건데요. 시험은 똑같이 흔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 기능 수행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층고의 100분의 1로 나눈 그 치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 모든 초기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가 100분의 L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75분의 L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50분의 L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요 단계 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흔들렸을 때 실제 건물들은 그렇게 흔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은 구조 계산을 의뢰를 할 거예요. 그 구조 계산서를 보시면 보통 거기에 쭉 앞에 갑지에 쭉 보시면 층간변이, 허용 층간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의 0.000 끝단위까지 가게 될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0.000이랑 세 자리까지 0이 가든가 두 자리 이상에서 0이 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100분의 1이 아니라 뭐 한 400분의 1, 한 800분의 1, 요 정도 수준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기준을 보면 되게 그 세게 설계를 하더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내진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구조 요소 쪽이고 이제 비구조 요소 쪽인데 제일 위에도 그 분홍색 이런 게 이제 옛날 그 기준들이었어요. 요 비구조 쪽에도 옛날 기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질 규모가 지금의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IU라는 게 이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DS는 이제 그 인명 안전 쪽의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이 그 극심한 지진을 갔을 때도 흔들리거나 이런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주는 건데 이 특등급 건축물에서 비구조나 구조나 보면 다 사람이 다
즉시 거주하든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를 하라는 거고요. 이런 1등급에서 3등급 성도는 극심한 지진이 왔을 때 그 붕괴, 사람이 그 피하는데 안전할 정도로만 설계를 해라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내진 기준들이 이런 개념으로 가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이렇더라. 근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구조 기술사들이 하지만 어쨌든 개념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돼서 이런 개념이고요. 저희도 왜 이거를 개념적으로 접근하냐? 저희도 당연히 외장재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2등급 건물이 같은 지진이면 더 많이 움직여요. 특등급 건물은 조금밖에 안 움직이지만 2등급, 3등급 건물은 더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이 움직이니까 더 많은 변위에 얘가 안전하게 버텨야 돼요. 그래서 외장재의 경우에는 더 많이 흔들리는 데서 견딜 수 있는 게 좋은 제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통 내진 시험하면 외장재들 내진 시험하면 50분의 1까지 합니다. 최대 150mm까지 움직이는 걸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50분의 1 정도 되니까 보통 한 뭐 100mm 이상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도 외장재가 떨어지지 않는 형태. 다만 판단 기준은 달라요. 특등급 건물에 적용할 거냐 1, 2등급에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 등급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많이 흔들렸을 때 안 떨어지는 게 좋은 제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적용성. 네. 저거는 외장재를 그 조립하는 방법이요. 그 기본적으로 각파이프나 수평 트랙이나 뭐 C형강 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외장재를 걸 수가 있어요. 거는 방식은 볼팅을 할 수도 있고 피스를 쓸 수도 있고 용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볼트나 피스는 외부의 투습 방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부에서 저게 타서 구멍이 뻥뻥 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안 되고 이렇게 단열재에 투습 기능이 있는 방수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써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접을 하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은박 투습 페이싱이 붙어 있는 단열재를 저희가 쓰고 용접하지 않고 저렇게 뭐 피스나 볼트 조립을 할 수 있는 현장들에는 저희가 다 저런 방식으로 써서 합니다. 그 커튼을 아까 목컵 시험한 것은 볼트 조립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볼트 조립 방식으로 해서도 기밀 성능이나 수밀 성능이 구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뭐 사실 이 비싼 시스템이고요. 조금 덜 비싼 거고 싼 거예요. 이렇게 가면. 비용적으로 보면. 예.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예산이 이만큼 저희가 견적을 해서 이만큼 잡아놨다가 예산이 없어요. 좀 줄여주세요 하면은 좀 줄여서 가고요. 그도 없어요. 그럼 더 줄여요. 더 줄이면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그보다 더 줄이면 뒤에 기밀 방습지를 그럼 뺍시다. 기밀은 포기하고 방습만 합시다. 그래서 방습지를 은박 페이싱 붙은 것처럼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시공해드려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방습은 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비슷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설계할 때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붕에 적용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주로 외장재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쭉 했는데 이렇게 경사 지붕에도 얘를 잡아넣어서 다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내놓고 이론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고 안전한 그 시스템이에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비용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워서 현장에서 어떤 그 설계자들이나 현장에서 어떤 그 편법은 아니죠. 나름대로 고충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얘만 싹 빼고 설계를 해요. 프레임만 딱 빼고 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열교 차단 화순어를 쓴다거나 뭐 어떤 다른 열교 차단제를 써서 그렇게 요런 똑같은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놔요. 그런데 현장은 죽어요. 가격 물론 계산으로 따지면 자재비 뭐 쭉 해서 줄어요. 근데 실제 일이 되냐라는 거예요. 일이. 그 기능을 유지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이 되겠냐라는 부분에서는 해보신 분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현장을 잘 모르시는 설계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설계를 좀 하는데 돈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게 설계한 거를 그대로 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현장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좋은 거는 비싸요. 기능이 있는 것들은 좀 비싸요. 아무래도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이 2000cc 차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몇 배씩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시공사 아니 건축주분들이 이제 직접 하신다고 하면 거의 거기도 전문 공정사들이 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장에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설치 방법들 다 배우고 가고 이런 쪽으로 가지고 가도 아차 하면은 그냥 용접해 버려요. 투습방수지 해놓고 찢어갖고 용접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네. 용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렇게 다 시공하고 저희도 쉽게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을 보면 경사지붕의 평활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사지붕 콘크리트가요, 그림이 아니에요. 콘크리트 옹벽처럼 이렇게 딱 수직 수평이 딱딱 맞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잡으면 이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흘러내리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리 안 해주면 막 춤을 춰요. 이런 것도 웬만큼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열교염 디테일이 구현이 가능하고 결로 방지 통기 구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틸레이션 파사드가 기본돼요. 저희 그래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누수 방지 레이어가 3단계 누수 방지 레이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장재에서 한번 걸어주고요. 그 밑에 방수 시트가 이게 지붕 같은 경우는 방수 시트가 한번 가고요. 그 밑에 통기층에 또 투수 방수 시트가 가기 때문에 3단계로 다 걸러져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방지 효과도 있죠. 사실 통기층을 두게 되면 소음이 한 2dB 정도 줄어드는다는 뭐 이제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지붕 마감재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기와도 할 수 있고 징크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요번에 설계한 것은 돌도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조인트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닌데 돈이 든 것뿐이에요. 솔루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풀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감당하면 다 돼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율 뭐 저희 70%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지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면은 합판만 뜯어내고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합판은 방수 시트가 붙어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태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다 재활용 될 수 있는 브라스율 재활용 되죠. 뭐 콘크리트 되죠. 뭐 철 종류 다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다 뜯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크 강판이 20년 했어. 20년 후에는 좀 삭아서 다시 좀 다른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열어봐서 징크 강판만 바꿀 수도 있고 합판이 좀 썩음썩음하다 그러면 합판까지 해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 밑에 구조는 그대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절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커튼홀 타입. 네, 앞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옹벽이 없는 타입, 철골이나 알쓸 라멘조의 이런 타입에도 다 가능하다. 실제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네. 단일재 두께도 뭐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열기 없는 디테일, 뭐 결로 방지 통기 구조 똑같습니다. 3단계 누수 방지 레이어 얘도 똑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건식 마감재 다 될 수 있습니다. 얘는 합판 이런 게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 순환율이 훨씬 더 높아요. 리모델링 비용? 네. 외장재만 바꾸면 돼요.
이 안에 메인 구조 안 건드려도 됩니다. 단열층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리어 벤틀레이티드 파사드가 기본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선진화된 방식이거든요. 얘에서 이제 오픈 조인트까지 가게 되면 가장 최첨단의 외장재의 공법들인데 저희가 여기를 추구하고 있고 이게 돼요. 저희가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뭐 외벽에는 이건 기본이니까요. 이건 저희가 그 똑같은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콘크리트 벽에는 저 커튼홀에서 들어가 있던 기밀 방습지가 빠지고요. 뒤에 그 속에 그 잿바라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커튼홀은 조금 비용이 조금 올라가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게 기본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벽돌. 요게 이제 그 가장 위험한 공법 그 외장 마감재 중에 하나가 벽돌인데요. 옛날에는 가장 싼 그 외장재가 벽돌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비싼 외장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면서 여기에 그 철물이요 벽돌 쌓는 비용만큼 들어가요. 제대로 하려면 그 이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잡지에서 뭐 멋있게 벽돌 싸고 뭐 이렇게 다양한 패턴 구현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가능한데 비용이에요. 그거를 싸게 안 하고 안 들이려고 하면요 그 내구 연한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진 한번 오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 시스템도 사실은 저희가 똑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큼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맞춰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벽돌을 그 벽에서 한 500mm 빼갖고 이렇게 쌓아 올리고 볼륨감을 이렇게 벽돌도 주거든요. 이런 것도 다 구현돼요. 볼륨감 주려면 이게 벽돌 그 밑에 받침의 앵글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시스템으로 그걸 기본적으로 조금 더 빼고 들고 이렇게 해서 빼고 있고요. 아산 은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센터에서 500mm, 600mm가 벽돌이 빠져 있어요. 1층하고 2층하고 벽돌이 한 200mm 단차가 나서 이렇게 돌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다 구현이 됩니다. 그 돈이 문제인 거죠.